예, 안녕하세요. 오늘 하이데거의 또 다른 그 중요한 책이죠. 그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에 대한 안내를 맡은 박일태입니다.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하이데거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연구자입니다. 학창 시절도 그렇고요. 석사 과정도 그렇고 박사 과정도 그렇고 하이데거를 오랫동안 꾸준히 연구를 해 왔고 현재는 우리 한국 하이데거 학회에서도 편집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하이데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책은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보기엔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연구자로서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존재와 시간 다음으로 하이데거의 책에서 중요한 책 하나 정해봐라. 나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 책을 선택을 할 거예요. 존재와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독특한 내용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죠.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죠. 다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책이 강의록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단편적이고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도 하겠네요. 우리가 오늘 걸어가게 될 길을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이데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특히 이 책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책의 구성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서론부가 굉장히 특이할 정도로 길어요. 그 한 책의 서론이라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하이데거는 거의 뭐 양과 질에 있어서 이 두꺼운 책의 3분의 1 정도를 서론에 할애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론의 중요한 논의들을 먼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각각 1부와 2부, 이 책의 본론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부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유의할 것이 있는데요. 뭐 요즘 말로 하면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되나요? 무엇이냐면 한 권의 책인데 1부에서 하는 이야기와 2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요. 전혀. 근데 전혀 다른 이 두 개의 이야기가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목 아래 묶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이 사실은 전문가들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난제예요. 그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 영상 후반부에 제 견해를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서론, 그리고 1부, 그리고 2부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은 모르겠어요. 사실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한 철학자의 사상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일생이 과연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하이데거 자신이 어디선가 흥미로운 에피소드인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소개할 때 그 철학자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철학자는 태어났고 철학을 했고 죽었다. 네. 그 말은 그 일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텍스트 안에 다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어떤 인물의 그 일생보다는 그 텍스트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세세한 하이데거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과감하게 건너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긴 하네요. 무엇이냐면은 하이데거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엇이냐면 이 책은 하이데거의 전기 철학도 아니고요. 후기 철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상가는 전기 사유가 있고 후기 사유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놓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전기와 후기 어떻게 생각을 둘로 딱 나눠요? 그럴 수가 없죠. 불가피한 과도기가 있어요. 그 과도기를 대표하는 텍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이데거의 인생이 변혁되는 그러한 중간 지점이기도 하고요. 하이데거의 그 일생에서도, 그리고 그의 사유에서도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요 정도로 하이데거의 간략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책의 위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책은 물론 제 개인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존재와 시간의 뒤를 잇는 두 번째 주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존재와 시간이 출판되고 나서 굉장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책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다른 종류의 철학적인 인간학이 아닌가 오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철학의 중심에 있던 가장 오래된 주제인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연구였거든요. 여전히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 오해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존재와 시간의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반성을 또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존재와 시간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시킬 수 있을까,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철학자로서의 부채의식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된 텍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영상을 보신다면은 나름대로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특이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래요. 무엇이냐면 이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뭐냐면 아하, 이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마치 모든 학문은 전문 용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어떤 전문 용어가 있겠구나. 그 용어들을 그 사전식으로 나열을 한 책인가 싶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제목에 충실하지 않은 책이에요.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하이데거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요.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 수많은 근본 개념들 가운데 하이데거는 딱 한 가지, 실제로는 딱 물론 세 가지이긴 하지만 한 가지에 주목해서 그 개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말 자체도 재규정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본 개념들이라는 것도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난다라는 것도 뭐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지금부터 조금씩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걸로 하죠. 형이상학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한다라고 제가 이제 말을 던졌는데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정의한다는 겁니까? 형이상학에서 무엇이 얼마나 더 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형이상학은 철학의 한 분과도 아니고 철학의 한 주제도 아니고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쉽게 말을 하자면 철학자들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철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도 그것도 다가 아니고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모든 인간에 불가피한 존재 방식을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주장이에요. 형이상학은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인간의 존재 방식이고 살아있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과 같은 자신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형이상학을 인간의 생동하는 존재 방식으로 되살려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작업이 바로 이제 이 책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형이상학을 그렇게 특이하게 해석하는구나가 아니고요.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원래 형이상학이 이랬다는 거죠. 원래 형이상학이. 형이상학이 서양 철학사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원래 형이상학이란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카데믹하게 개념화되고 이론화되고 체계화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형이상학이라는 의미가 이제 사상되었다는 거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의식, 그리고 그러한 접근 방식,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 등이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제한적인 그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상당한 분량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획해서 출판한 책이 아니고 강의록이다 보니까 내용이 중원부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 내용 사이에 어떤 그 균형도 잘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하겠지만 이 책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과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거의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 그래서 그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던지고 끝나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존재와 시간만큼 사실은 조금 어려운 책이죠. 최대한 제 노력을 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서론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죠. 이 책에서 서론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그냥 이렇게 제 수사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책의 목차를 펼쳐보시고 페이지 배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서론이 아니에요. 하나의 독립된 부분이지. 그만큼 서론에 공을 들인 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서론의 핵심적인 내용도 살펴야겠죠. 서론에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사실 먼저 언급을 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형이상학을 처음부터 과감하게 철학의 분과가 아니라 철학 자체로 설명을 해요. 설명이 없어요. 부연 설명이 없어야 되고 그냥 형이상학 괄호치고 철학 혹은 철학 괄호치고 형이상학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도발적으로 그 혼용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책 결론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형이상학이 철학의 본령이고 철학은 곧 형이상학이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때문에 철학과 형이상학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이데거에게서는. 그 둘이 결국엔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서론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포커스,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형이상학을 철학과 동일하게 보고 그 이유를 철학과 형이상학이 인간의 존재 방식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형이상학을 이렇게 자유롭게 과감하게 적용하는 것에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 많은 다른 그 분야의 철학자들은 하이데거의 이러한 그 시도를 좀 월권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형이상학을 다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점을 하이데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형이상학이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하이데거의 이제 철학자로서의 도발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단초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갑자기 또 하이데거가 철학자가 아니라요. 낭만주의 시대의 한 시인의 시구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논증을 만들어 가죠.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죠. 그 무엇이냐면은 낭만주의 시인 중에 노발리스라고 하는 이제 필명이죠 사실은 실명은 아니고 노발리스라고 하는 낭만주의 시대의 필명을 사용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썼던 어떤 철학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식구가 있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철학이란 본디 향수요 어디에서나 고향을 만들려는 하나의 충동이다.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하이데거는 이 식구로부터 자신이 이 책을 사고 싶어 했던 핵심적인 내용의 요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짧은 식구를 서론에서 굉장히 공들여 분석을 하는데요. 하이데거가. 우선은 철학이라는 단어가 주어이고요. 이 철학을 설명하는 수로가 있죠. 뭐냐면 향수란 표현이 있어요. 향수. 향수는 이제 그 코로 맡을 수 있는 향수가 아니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같은 의미에서의 향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인간은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마치 그리움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고향을 만들려고 하는 그리움이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에요. 이 부분이 하이데거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물론 이 시인의 근본 의도가 그렇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하이데거는 많은 예술가들의 중요한 작품을 해석을 할 때 정확히 이 해석의 정확성보다는 이 해석의 창의성이라든가 이 해석의 깊이라든가 혹은 이 해석이 철학에 줄 수 있는 메시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이 식구에 대한 하이데거 해석이 맞다 틀리다는 하이데거에게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죠. 하이데거는 이 식구에서 철학적인 통찰을 얻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왜 노발리스는 철학을 어디에서나 고향을 만들려는 충동이라고 말했을까라는 거죠. 어디에서나 고향을. 어디에서나 고향을 만든다라는 것이 만일 주어가 인간이라면 인간이 어디에서나 고향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곳이 인간의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곳이. 다시 말해 인간은 하이데거의 이제 설명을 염두에 두고 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과의 밀접한 관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향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디에서나 고향을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 메타포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어떤 철학적인 통찰이라고 보는 거죠, 하이데거는. 그래서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어디에서나 고향을 만든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각자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으로 풀어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충동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충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근데 그것을 충동으로 표현을 해요.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직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이고. 그 점이 이제 충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노발레스의 이 식구를 인용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게 이 책의 결론이죠. 뭐냐면 모든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을 하든 못하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해야 하고 그것은 자신의 본능적인 충동과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리거나 감출 수는 있어요. 왜곡시킬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삶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그 식구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이데거는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형이상학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노발리스의 식구를 통해서 하이데거가 돌려서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부분,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이 서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 책의 첫 번째 1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걸로 하죠.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지금 저도 생각을, 물론 이제 전문가이고 관련된 연구물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하이데거 자신이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원망스러운데 불성실하게 이 텍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성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부의 내용과 2부의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갑자기 우리가 마치 잘 알고 있는 그 소설가 이상의 권태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태, 지루함을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처럼 간주를 하고 철학의 핵심 중의 핵심인 형이상학 그리고 존재 문제 곧바로 연결을 시켜요. 하이데거가. 특별한 배경 설명도 없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물론 단편적인 설명들은 책 안에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갑자기 왜 권태라는 것이 꼭 필요할까? 형이상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첫 번째 이 일부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의문점이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갑자기 또 동물의 생명성을 분석을 해요. 동물의 생명성. 좀 놀랍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원망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짧죠. 그러한 전문 연구자들도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는 텍스트예요. 일단은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처음 접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러한 그 심각한 문제는 좀 뒤로 하고 일부의 중요한 근본적인 개념들 몇 가지를 소개하는 걸로 하죠. 일부에서 하이데거가 처음으로 이제 언급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분. 이 하이데거 철학의 독특한 측면이죠. 우린 철학을 냉정하게 이성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데거는 이성으로 하는 철학은 2차, 3차적인 의미의 철학이고 1차적인 의미의 철학, 진짜 철학, 대가들이 하는 철학은 무엇이냐면은 근본 기분 속에서 철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되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 기분이 참고로 이전에 그 중요한 책이었던 존재와 시간에서는 뭐 불안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설명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이 책에서는 권태라고 하는 기분을 근본 기분으로 삼아요. 하이데거가. 놀랍죠?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하이데거 이전에 이 권태라는 것을 철학의 가장 중요한 근본 기분으로 삼은 철학자가 있을까 싶어요. 물론 제 배움이 좀 짧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권태인가? 그리고 권태를 이제 세 개로 나눠 설명을 하는데 그 세 개로 나누는 것도 물론 전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데거가 단초로 삼는 일상적인 권태는 아니고요. 그걸 단초로 해서 깊은 권태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권태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권태가 왜
형이상학에서 중요한가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1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 전개 방식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주제가 이제 권태라고 하는 것인데요. 권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지루함이죠. 갑자기 무엇인가가 이렇게 심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심심하게 느끼는 것을 단초로 하긴 하지만 그걸 그대로 하이데거가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제한이 있죠. 일상적인 권태가 있고 하이데거가 철학적인 소재로 삼고자 하는 근본적인 권태라는 차이가 물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처음 접하는 그 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처음부터 명확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본질적인 내용은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책에서 가장 특이한 테마 중에 하나인 그 두 개가 가장 특이한 테마인데요. 그 중에 하나인 권태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전체를 특징 짓고 있습니다. 소위 하이데거는 이제 근본 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철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을, 그에 대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어떤 근본적인 기분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거 하이데거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요. 하이데거는 나중에 이것을 원래 철학이 시작되었을 맨 처음의 순수한 모습, 이것을 이제 바로 이렇게 근본 기분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맥락이 물론 있긴 해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이데거가 선택한 철학적인 근본 기분으로서의 권태, 그리고 그 권태를 왜 선택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 1차적인 목표인데, 지루하다라는 일상적인 경험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갑자기 지루한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재미있는 TV 영상을 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기도 하다가 갑자기 모든 게 이상하게 오싹할 정도로 지루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지루함이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이데거는 깊은 권태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죠. 모든 것을 정말로 권태롭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깊은 권태일 텐데, 그때 인간은 어떤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바로 이 특이한 경험이 철학을 처음 추동시켰던, 철학을 처음 시작하게 했던, 그리고 철학이 다시 돌아가야 할 근본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어떤 내용 또 무엇 때문에 이 권태를 가지고 형이상학의 근본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겠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해야 첫 번째 1부의 주요 내용을 제가 빠짐없이 언급한 것이 될 텐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이데거는 여기서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극단적으로 권태로운 순간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물러난단 말이죠. 나에게서 무의미한 것으로 나로부터 거리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역으로 아하, 이것이 어쩌면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경험하는 그 순수한 최초의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학의 중심이, 철학의 핵심이 형이상학이다라고 이 친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이데거 하는 말은 형이상학이란 존재자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하는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경험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깊은 경험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한꺼번에 무의미한 것으로서 물러나는 그 순간은 내가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만나는 그 소중한 순간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형이상학을 그 자체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이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그 발상이고 특이한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들어서는 쉽게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이 다소 어떤 뭐 심리적인, 자규적인, 임의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지엽적이고 뭐 거치게 이야기하자면 약간 폭력적인 그러한 형이상학에 대한 해석으로 들리기도 하죠. 하이데거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이라는 것을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 기분을 통해 하고 바로 이러한 깊은 권태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바로 그 경험을 실제로 인간이 각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을 존재자 전체를 마주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마주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지식적 어떤 지식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깊은 권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존재자 전체를 다루면서도 모든 인간 각자가 자신의 실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권태에 대한 분석의 궁극적인 의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굉장히 그 동화 같은 이야기죠. 어떤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깊은 권태 속에서 인간이 존재자 전체를 경험한다? 이건 좀 쉽게 동의나 이해가 좀 어렵죠. 하이데거는 깊은 권태 속에서 모든 것들이 물러나는 그 순간 깊은 권태, 아주 강한 그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 강한 공허함이 어떤 힘으로 다가온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한 해석은 참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권태라는 개념을 통해서 형이상학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까지가 아마도 오늘 이 시간 저희 목표일 것 같고, 과연 그것이 이러한 뼈대에 어떤 살이 붙어서 일부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2부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는 걸로 하죠. 지금 제가 이제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인고 하니, 이 책이 이제 상당한 분량의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1부가 있고 2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부에서요, 갑자기 하이데거가 동물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동물을. 실제로 동물을. 그 당시에 이제 폰 윅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동물학자가 있었는데, 그 동물학자의 연구물을 직접 탐독하면서 동물이란 무엇일까를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태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근본 기분에 대한 분석을 실컷 해놓고 나서 특별한 연결 관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제는 동물을 내가 분석해 보겠다 라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2부의 내용을 살펴야 하는 그러한 문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은요, 각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이 끝나는 마지막 후반부에 저의 의견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2부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부에서는 동물이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요. 근데 이제 동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 하이데거가 동물을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형이상학의 가장 중요한 그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상, 세계인데, 세상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물음을 묻고, 이 물음을 찾아갈 수 있는 조심스러운 방식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하이데거가. 무엇인가 하니, 세상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는 존재자가 이 지구상에 무엇이 있냐는 거죠. 아마도 무생물은 아닐 것이고 동물이나 인간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동물이나 인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데, 나무는 환경 속에서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하면서 피어나고, 동물도 세상 속에서 어떤 먹이 활동을 하고요. 인간도 나름대로 생명 활동을 하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 즉 세계라고 하는 문제는 생명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이데거는 접근하는 거예요. 물론 저의 생각에 의하면 하이데거가 갑자기 임의적인 어떤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형이상학의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물론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보충하는 걸로 할게요. 정리하자면 하이데거가 동물을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인 의도는 형이상학의 핵심적인 주제인 세계란 무엇인가를 해명하기 위한 맥락과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무엇인가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생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는 것으로 하이데거가 뽑은 샘플이 무엇이냐면 우선 동물이에요. 동물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어떤 동물과 인간 역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이데거의 2부에서 전략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물의 본질을 살펴보고,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동물과 그리고 이성적인 동물, 우리 인간이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물의 동물성과 인간의 동물성,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동물의 생명성, 동물의 살아있음과 인간의 살아있음을 구분을 한 다음 인간의 살아있음을 단초로 다시 세계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것이 2부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이고 의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겉으로는 등장하지만 형이상학의 핵심적인 주제인 세계를 해명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2부를 이해하는 아주 커다랗고 중요한 스케치가 되겠네요. 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동물은 그 생동하는 꿈틀거리는 존재이고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고 더 간단히 압축적으로 표현하자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동물의 본질을 살아있음 혹은 생명, 생동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생동, 살아있다는 것 무엇일까? 살펴야겠죠. 이때 그 생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연히 아직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동물이란 생명체인데 생명체란 하이데거에 의하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동물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체적인 조건을 활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내고 있는 것이 동물의 생명성을 특징 짓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한다라고 하이데거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인간은 세상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가는가? 아니,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왜 세상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가는가이죠. 하이데거가 보기에 그것은 충동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사는가? 이거는 대답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왜 사는가? 사실은 충동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이제 생명의 불가피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동물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본질을 생명으로 보고 그 생명 활동의 두 번째 특징으로서 충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죠.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물이든 인간이든 혹은 동물과 인간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서의 동물이든 상관없이 동물은 생명 활동을 하면서 자기만의 고유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유한. 개별 동물, 뭐 강아지가 되든 고양이가 되든 개별 동물이든 혹은 개별 인간이든 그 생명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은 무차별적인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세 번째 본질로서는 자기화라고 하는 생명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본질을 생명으로 보고 생명을 이 세 가지로 보고 있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우선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물론 인간이 동물이죠. 동물이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과 인간을 또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상식이 어긋나기도 하고 하이데거의 그 전략에도 맞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구분을 하는 것부터가 이제 2부의 중요한 그 하이라이트에 해당이 돼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면 하이데거는 앞서 말한 그 생명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동물과 인간이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동물은 하이데거에 의하면 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생명 활동을 하는데 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동물은 세계에 빠져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세계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세상 속에 있는 예를 들어 어떤 먹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먹이를 보고 달려가고 먹이를 먹으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겠죠. 하지만 동물은 이때 내가 자신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드러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하이데거는. 그 우리말로 옮기자면 이제 얼빠져 있음이라는 번역어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어떤 분이 번역하셨던 표현인데 이 얼빠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원어의 의미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동물은 세계 속에서 나름의 생명 활동을 하는데 세상을 자기로부터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의미에서 세상에 얼빠져 있는 생명체라고 구분하죠, 하이데거가. 이러한 구분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러면 인간은 어떤 점에서 이 동물이 얼빠져 있음과 구분이 되는가?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은 세계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동물에 얼빠져 있음과 구분해서 인간의
행동 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뜻은 인간과 동물은 모두 세상 안에서 어떤 생명 활동을 하지만 동물은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존재이고 인간은 세상을 세상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존재 혹은 세상을 자신에 맞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과 적극적인 의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계, 즉 행동 관계라는 식으로 하이데거는 인간의 생명성을 규정하게 됩니다. 다소 좀 딱딱하고 섬세한 구분인데요. 이제 이러한 구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우리가 따라와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세계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 속에 있는 생명체, 동물에 관심을 갖고 인간과 일반적인 동물의 공통점을 통해서 생명 일반의 특징을 확보한 다음에 일반적인 동물과 인간이 구분되는 지점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2부의 가시적인 결론이 되겠네요.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세상을 단순히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동물이 아니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묻고 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의미를 묻고 세상을 다소 하이데거는 형성한다라고 말을 쓰는데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을 형성하는 인간은 필히 어떤 존재일 수가 있냐면 세상을 언어적으로 구체화하고 구현하고 표현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생명체이긴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아주 독특한 생명 현상이라는 거야. 단순한 먹이 활동이라든가 혹은 진화 과정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적응하는 그러한 생명 활동이 아니라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소 명료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존재이고 세상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인간의 생명성에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부의 결론은 인간의 생명성을 인간의 언어적인 존재와 연결지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마도 지금 제 설명을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도 당연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지금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죠. 이 책의 제목은 권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권태를 소재로 한 원래 제목의 책도 아니고 동물을 소재로 한 책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제목이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론에서 그 의도를 정확히 밝혔죠. 이 책은 형이상학을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작업이다라는 것. 형이상학의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형이상학이 존재자 전체를 다룬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인간이 구조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존재 방식이 구조적인 차원에서 존재자 전체를 언제나 이미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구현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형이상학이 인간의 존재 방식, 인간의 그 사건으로 해명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전략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권태라고 하는 근본 기분을 통해서 이러한 전략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동물의 생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소 불분명한 채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개에 대한 관계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연구자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주장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 관계를 짧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이데거는 이 많은 개념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형이상학적인 존재인데 다시 말해 그 존재 방식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존재인데 이것은 근본 기분인 권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존재 방식이고 이렇게 형이상학을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존재 방식으로 본다는 것은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석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동물성, 인간의 생명성을 분석해 보면 그 안에서 바로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존재 방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형이상학이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살과 이 체온과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몸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은 동물이고 생명체이죠. 이 몸으로 살아가는 현상만 두고 분석해 보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형이상학적인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했던 이러한 이야기들은 저의 해석이고 또 구체적인 연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본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죠. 다소 많은 개념들로 혼란을 야기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는 좋은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이 책을 한번 펼쳐보고 그리고 서론 정도는 직접 읽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신다면은 아마도 우선 이 책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그 첫 걸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